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배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벌써 14강이죠? 오늘은 직장인의 권리와 의무 14강이고요. 드디어 종강이에요.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제일 처음으로 온라인 강의 녹화했던 게 직장인의 권리와 의무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모로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강의 녹화를 하려니까 참 만감이 교차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한 학기 동안. 진짜 좀 불편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잘 버텨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외대에서 제일 처음 했던 강의가 이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처음 했을 때도 되게 이제 좋은 분하고 같이 해서 너무 좋았고, 또 이번 학기에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거든요, 이전 교수님이. 그래서 되게 좀 감사하게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기회가 돼가지고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 전공 과목이니까 사실은 되게 재밌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 하면서 수업 진행하는 게 굉장히 즐겁거든요. 이제 물론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질문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이분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저도 좀 즐겁게 한 학기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할 거는 비정규직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논문으로 작성했던 부분이에요. 물론 이제 논문 주제랑 약간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취업을 하신다거나 혹은 앞으로 이제 법률 상담을 하신다거나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참 공지. 지난주에 제가 이미 공지를 드리긴 했는데 마지막 주니까 한 번 더 공지 드릴게요. 제가 과제물 관련한 게시물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기한이에요. 아시죠? 기한 경과하면 저희가 성적 처리한 날짜가 있어가지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한만 좀 엄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비정규직 우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첫 페이지 보면은 이제 제가 관련된 것들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 쟁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번 시간에 조금 중요하게 볼 것들은요,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점하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여기서 살펴볼 비정규직이 뭔지를 조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워낙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 비정규직을 규율하는 법률이 별도로 있어요. 그건 뭘까 한번 같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비정규직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면 뭐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급여가 적다라든지 근로 조건이 나쁘다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보신 기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관련해서 차별적인 처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법률이 있거든요. 법률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이 왜 생겨났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계인데요. 조금 예전 거긴 하지만 사실은 너무 차이가 많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가져온 통계거든요. 자, 보세요. 파란색이 정규직이고요. 노란색이 비정규직이에요.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이게 어떤 거는요, 진짜 뭐 한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 비정규직이?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뒤에도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작년 기사인데요. 임금이 정규직의 3분의 2밖에 되지 않고요. 산업재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업무상 재해 이렇게 입으면 본인 부담이 2배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간접 고용의 경우에는 17.4%인데요. 뒤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사실 간접 고용 같은 경우는 완전히 비정규직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섞여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보면요. 여기 보면 파견, 도급, 위탁, 용역, 사내하청,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사실은 파견에 더 집중을 할 거예요. 이 간접 고용 중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월 평균 임금 있잖아요. 이게 정규직이 353만 원인데요. 같은 기간에 간접고용 노동자 같은 경우는 254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 이거 되게 큰 차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주말 포함 주당 근로시간은요,
간접 고용 노동자 같은 경우는 49.8시간인데요. 정규직 근로자는 46.23시간, 그러니까 2시간 이상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적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은 훨씬 더 많고, 산재 관련된 부분도 본인 부담 부분이 많다라는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약간은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요,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훨씬 더 열악한 처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한번 개선해보자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그 점들이 좀 생길 거예요. 비정규직이 뭘까? 우리가 정규직이라고 많이 들어봤고 비정규직이라고도 들어봤는데 그 범주는 뭘까?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사실은요, 비정규직이라는 법률상 용어는 없어요. 이제 법률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어쨌든 법률에는 일단 그렇게 크게 세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정규직은요, 강학상 개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혹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정규직이라고 인식되는 근로자들에 비해서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의 보장 수준이 조금 낮기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유형이 있는데요. 협의라고 해서 우리 그 좁은 범위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면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분류예요. 이게 지금 노동관계 법령에 직접적으로 규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정규직 관련된 법률이 있는 것이고요. 광의라고 하면 사내하청 근로자하고 특수고용 근로자를 다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듣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은 이 광의의 유형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준정규직,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계약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 혹은 뭐 기사에서는 간혹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그분들이 기간이 2년 넘었다고 해서 정규직이 되는 게 아니고요.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근로조건은 거의 동일한데 기간만 이제 갱신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가는 그런 개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분들이 그럼 기간제 근로자, 즉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을 때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이렇게 말해도 사실 개념 잘 모르시겠죠?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가장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분류 중에 하나가 기간제 근로자예요. 자, 볼까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정의 규정이 있거든요. 1호를 보시면요,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즉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일정한 계약 기간을 정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요, 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왜 기간을 정했는지 그 이유라든지 기간의 길이 혹은 명칭, 그러니까 명칭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계약직, 촉탁직, 일용직, 계약근로자, 계약사원, 아르바이트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해서 고용된 근로자를 다 통칭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전에는요, 단시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등 이제 이 기간제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보조적인 업무에 종사하시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럼 최근에는요, 핵심적 혹은 전문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저희 같은 변호사들도요, 공공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뭐 혹은 국가기관 같은 데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전문계약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업무 혹은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바로 전문계약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하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하지는 않는 거죠. 서로 이제 그런, 예를 들면 그 어떤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일정한 커리어를 이제 얻고 나오는 혹은 경험을 얻고 나오고 싶은, 하지만 오래 있고 싶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기관 측면에서는 이 기관도 마찬가지죠. 이 업무가 되게 이제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굳이 정규직으로 사람을 길게 채용하지 않고라도 이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거든요. 이런 니즈가 맞을 경우에는 이런 전문계약직 같은 것들이 성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보수적이거나 그런 부수적인 업무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법률에 뭐라고 돼 있을까요? 기간제 근로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사실은 근로조건이 좋지가 않아요. 임금이나 근로시간이나 여러 가지 처우가 조금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들을 규정을 좀 두고 있어요. 뭐가 있는지 같이 볼게요. 제4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괄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볼까요?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이제 기간제 근로자는 알아두시면 돼요. 원칙 2년까지 2년 내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년 넘기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볼 거거든요. 예외적인 사유 말고는 2년을 경과하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처음에 저 사람 어떤지 모르니까 한 6개월 정도 계약을 체결해보고 괜찮으면 계약 갱신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6개월 해봤는데 너무 괜찮아요. 또 6개월 연장했어요. 1년이잖아요. 다음에 또 6개월 연장해요. 또 연장해요. 계속 이렇게 연장하면 2년을 경과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연장했을 때 반복 갱신이라고 하거든요. 반복 갱신되었을 때는 총 2년을 경과하면 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6개월 해놓고 계속 연장만 하면서 당신은 기간제 근로자야 라고 얘기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니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 놓은 거예요. 자, 예외.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넘어도 이 지금 6가지 경우들 있잖아요. 이 경우엔 가능해요. 같이 한번 볼게요. 1번 1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호 휴직, 파견 등으로 결혼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호 근로자가 학업이나 직업훈련 등을 이수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제4호 고령자 고용촉진법 매 고령자하고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우. 제5호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하고요.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그 외의 경우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예외잖아요. 자, 2항 한번 볼게요.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그러니까 우리 방금 본 예외적인 사유 6가지 있잖아요. 요게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여기도 마찬가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년이 딱 됐어요. 근데 2년 되기 전까지는 기간에 정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기간이 종료됨으로써 계약에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계약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별다른 거 없이 이제 예를 들어 뒤에 볼 갱신 기대권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해고가 아니고 기간이 종료된 걸로 계약이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보시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라고 하면 이 더 이상 그 계약에 있는 기간이 문제가 안 되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거나 뭐 어떤 그만둬라고 할 때는 그건 해고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 해고에 어떤 사유 같은 게 있어야 되고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떤 복잡한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당 해고가 있는지 아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지위가 변화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고 구체적인 거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사용 사유에 제한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까 앞에서 우리 조문 봤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언제만 사용하세요 라고 나와 있던가요? 없죠. 사유는 없었고요. 기간만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거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뭐냐면 정규직에 대한 예외적인 고용 형태인 거잖아요. 비정규직은.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떤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용기간 제한, 2년이잖아요. 2년을 경과하면 안 된다. 경과하면 뭐라 그랬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영계하고요. 노동계하고요. 비판의 내용이 달라요. 자, 보세요. 경영계는 이 사용기간이 너무 짧다.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2년 단위로 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더 많은 기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지금 2년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당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영계는 사용기간 더 늘려야 된다. 라는 입장이고요.
노동계는요, 무슨 소리냐. 지금 2년도 얼마나 긴데, 이 근로자들이 계속 이렇게 2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열악한 지위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간을 더 줄여야 된다. 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견해죠. 이런 비판이 있다는 거 알아만 두세요. 자, 그렇다면, 자, 봅시다. 아까 2년 넘었잖아요. 그 사용기간을 초과했을 때, 법률 효과는 뭘까요? 무기계약으로 간주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해석의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정규직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한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이렇게 기간을 정했으면 이 사람은 기간제 근로자이고 비정규직이지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그냥 쭉 언제까지고 정년까지 있을 수 있는 근로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정규직이겠지, 이렇게 좀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을 간주할 때 근로조건에 대해 이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근로조건 어떻게 될까? 견해 한번 볼게요. 1번. 기존의 기간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에는 분명히 기간만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바뀐다고 했지 다른 근로조건을 건드리지 않았어. 그런데 무슨 다른 근로조건을 얘기해? 라고 하는 견해예요. 두 번째 견해 볼까요?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하고 동등한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그 비정규직 근로자였는데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정규직으로 아예 그냥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걸로 변경이 된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정규직과 유사한 지위라고 봐야 되니까 옛날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도 무조건 정규직이 누리고 있는 똑같은 근로조건을 줘야 돼 라고 하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견해가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으로 뭐라고 했냐면, 무기계약 간주 시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되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칙적으로는 특별한 게 없다라고 하면 이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이렇게 정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그게 없으면 당사자 간,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제일 좋다. 그런데 이 합의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입장이 있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입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딱 합의가 될까요? 사실 이거 합의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기존의 이제 그런 것들과 유사하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최대한 합의를 권장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 합의를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가끔 보시면 근로조건이 더 저하됐다 이런 얘기들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명확하게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보고 있다는 점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그때 한창 얘기가 되었던 사례여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제 이런 거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마치 이분들의 고용이 보장될 것 같은, 왜냐하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기관에서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해 계약 해지 통보를 했대요. 그러니까 약간 한계점이 있었던 거죠. 자, 왜인지 볼게요. 이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가 진행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기관에서 근무 평정에 문제가 없던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계약 만료 통보를 한 거죠. 근데 그 사유를 보면 여기 무기계약직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취업규칙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규정, 여러 가지 규정 중에 하나인데 이 관리 규정을 보면 퇴사 사유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5년 내 2차례 근무 평정 최하 등급인 불량, 담당 사업 소멸 외에도 기관이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정원 조정, 예산 조정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관에서요, 이분이 정말로 뭔가 근무 평정이 굉장히 나빠요. 일을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 이 담당하는 사업이 소멸됐거나 혹은 기관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거죠. 어떤 업무에 대해서, 담당자들에 대해서. 그렇거나 예산을 조정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그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담당했던 업무 같은 것들에 이제 축소가 되거나 없어지거나 예산이 조정되거나 한다면 결국은 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신 분들도 계속 일하기가 어렵다, 이런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분들은 이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니까 자기들이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뭔가 취업규칙 같은 걸 통해서 한계를 좀 설정해 둔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기간제 근로자하고 갱신기대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시험에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소송도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사건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뭐냐면 기간에 이제 그 기간제 근로자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월, 뭐 1년, 뭐 혹은 뭐 6개월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기간을 정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용자가 그 채용 공고를 할 때,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 계약을 갱신시켜 줄 거야. 우리 끝까지 가자. 약간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객관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서 마치 이 기간, 계약 기간 있잖아요. 계약 기간이 끝나고도 계속해서 채용할 것처럼 계속 뭔가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기간이 딱 종료하니까 그냥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분 그냥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좀 부당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계약을 갱신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일도 되게 열심히 하셨을 거고, 일 열심히 하는 거 당연하지만 어쨌든 훨씬 더 많이 뭔가 시간을 쏟고 뭐 야근 같은 거, 수당 같은 것도 받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 다 자처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갱신이 안 됐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갱신 기대권을 두고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첫 번째 형태로 보시면 되는데요. 기간제 근로계약이 예를 들어 1년,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기간이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근로자성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한번 다룬 적 있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학원 선생님 케이스에서 계속 기간이 뭐 2월부터 11월 이렇게 몇 년 동안 10년 이상 반복된 적이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분들은 사실 기간의 정함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계속 반복됐다라고 판례가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케이스예요. 그럴 때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라고 보지 않고요.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케이스는 갱신기대권의 문제인데요.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거야. 나는 다시 또 일을 할 수 있어. 이 같은 기간이 갱신될 거야 라는 기대가 형성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대법원은 이럴 때 갱신 기대권을 인정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학설은 몇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견해가 뭐냐면 갱신을 거절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갱신 기대권이 있는데 회사가 갱신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해고 제한 법리, 즉 이제 해고할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저번에 기억나시죠?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용적 하자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같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추 적용된다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갱신 거절은 부당 해고하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부당해고지, 갱신한다고 했는데 왜 갱신을 안 해? 그러면은 해고를 정당하게 한 게 아니잖아. 정당한 이유도 없네 라고 하면서 바로 그냥 부당해고다 라고 봐버리는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 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법행위다. 사용자가 했어야 되는,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다 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판례는 어떻게 볼까요? 같이 볼게요. 2011도 1252 판결인데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예를 들어 1년을 계약했다면 그 1년 기간이 지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당연 퇴직이라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 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하고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나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자, 이렇게 보고 있죠. 이거 되게 길죠? 나눠서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규정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근로계약에 있거나요. 혹은 취업규칙 뭔지 이제 아시죠? 그리고 이제 노사 간에 협의해서 체결하는 단체협약, 이런 것들에 이제 이런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경우.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몇 가지 요건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근무 평정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럴 때 근로계약의 내용,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 근로계약은 갱신된다 라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이거는 당연히 규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명백하죠. 이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건 갱신기대권이 있는 거야. 두 번째, 규정이 없어요. 항상 이 규정이 없는 경우가 문제거든요. 대부분 규정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소송을 가는 거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 이제 조금 노동법 하셨으니까 감이 좀 오시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판단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근로계약의 내용, 그리고 이제 이 근로계약을 하게 된 경위라든지 동기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약 갱신의 기준, 여러 가지 요건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근로자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볼 때 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했던 언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공문서적인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채용 공고라든지 뭐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사용자가 이제 그 아침 조회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담화문처럼 뭐 뭘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문서 같은 거라든지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그냥 단기간에 만나고 그냥 우리가 헤어질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계약은 계속 갱신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떤 갱신에 대한 확신을 품어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라고 한다면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용자가 이를 위반해서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자, 판례는 뭐라고 봤어요? 부당해고다 라고 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간 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갱신기대권이기 때문에 예전의 근로계약, 그죠? 이 근로계약이 다시 한번 갱신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뭐였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사유 진짜 많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채용 계약서에 먼저 나와요. 보시죠. 계약 만료 시에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 이건 뭐예요? 계약 만료 시에 만약에 갱신하지 않을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끝이죠. 그렇잖아요. 왜 평가를 하겠어요? 그냥 우리 안녕 하고 헤어지면 되는 건데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헤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뭔가 이 사람이 평가해서 채용하고 갱신할 만한 어떤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최종 평가를 실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뭐 아니면은 굳이. 그러니까 일단 계약서에 계약 만료 시에 최종 평가 실시한다 라는 게 있고요. 실제로 근무 실적을 평가해서 재계약 가능 점수를 얻자 계약을 갱신했대요. 실제로 하기도 했어요.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8회에 걸쳐서 매년 갱신했다는 거예요. 8번이면 진짜 많은 거거든요. 그것도 매년. 그럼 8년 동안 계속 갱신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거절 직전, 갱신 거절 직전에 원고하고 회사가 체결했던 근로계약 당시에 시행 중이던 전문직 직원 운영 세칙은 근무 실적 평가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 최종 평점이 75점 이상일 경우에는 계약이 연장된다. 그리고 전문직 직원의 총 사용기간의 제한을 폐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되 1년 이상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재계약 시 계약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걸 명시하도록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직 직원 운영 세칙이 개정되면서 이 신분보장,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시면은 특별하게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었잖아요. 이걸 폐지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내용을 이제 후퇴했다는 것은 사용기간 제한을 뒀다는 내용이겠죠. 그렇지만 이 개정 운영 세칙은 원고와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엔 적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억나세요? 이제 그럴 때에도 불이익 변경 같은 거 할 때에도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거치지 않았는지까지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판례는 원고하고 회사의 근로계약에는 이 변경된 운영세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 변경을 거치지 않았던, 아니면 혹은 동의를 하지 않았건,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 변경된 것들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 지금 원고에게는. 그렇다면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라고 법원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봐야 된다는 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과 갱신 거부 시의 취급이라고 나오고 제가 표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자, 이거 한번 보면 여기 왼쪽의 표에 판단 요소라고 나오잖아요. 무려 10가지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규정이 없거나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볼게요. 첫 번째가 근로계약 체결 시의 사정이라든지 유기성, 그러니까 즉 기간의 정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명시했는지, 사용자의 계약 시의 갱신 기대의 언동,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자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계속 계약을 갱신해서 우리 같이 끝까지 일할 거니까 이 계약 1년 단위로 체결하는 이 계약은 그냥 형식에 불과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 2번, 계약 체결, 갱신 시의 문서 교부 등의 유무.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갱신할 때 어떤 사정을 따라서 이제 갱신할 건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업무의 객관적인 내용, 일시적인가, 뭐 상시 지속적인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번째, 계약상의 지위나 업무의 성격.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간적이거나 보조적인 업무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이제 그런 정형적인 업무인가, 그리고 이분이 또 지휘 감독자인가, 책임과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부분들. 5번, 당사자의 주관적 태양.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진짜 보조적으로 잠깐 단순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취업 목적이나 계약 시의 갱신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임금에 있어서 정기 승급이나 근속 가산의 유무, 상여 그 밖에 조건상의 정규 사원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하거든요. 7번, 갱신 절차, 갱신 횟수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이 있고요. 8번, 다른 같은 형태 지위 근로자의 갱신 상황 실태 등. 그리고 9번, 계약상이나 업무상의 제한 등. 10번, 회사의 협력의 내용.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참고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또 경우가 나눠지잖아요. 이런 걸 다 살펴봤어요. 우리가 다 살펴봤더니 첫 번째로 반복 갱신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하고요. 사회 통념상 동일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판례가 뭐라고 했죠? 아까 봤죠? 갱신 거부는 해고다. 실질적인 해고라는 것이고요. 밑에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제 이런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갱신 기간의 한도나 최종 갱신, 차기 갱신 없이 금해로서 종료의 합의 등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때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명백한 합의에 의한 고용 종료가 되겠죠. 이제 이런 것들 차이가 좀 있어서 이런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것들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파견 근로자를 볼 건데요. 파견 근로자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되게 익숙한 개념일 텐데, 그러니까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잘 아실 수 있는 개념이지만 법조문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볼게요. 파견 근로자는 그 법률이 별도로 있어요. 아까 기간제 근로자하고 단시간 근로자가 같이 같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었다면 파견 근로자는 아예 별도의 법률로 나눠져 있거든요. 여기 제2조에 보시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애매하죠? 자, 볼까요?
일단 나눠봐야 돼요. 이렇게 조문이 길 때는 다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려고 하면 헷갈려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다 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고용한다 그러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근로계약을 파견사업주하고 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용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A라는 사장님인 거예요. 그죠? 근데 사용사업주, 그러니까 B라는 사업주, B라는 사장님의 지휘 명령을 받아서 이 B라는 사장님의 업무에 내가 종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관계인 거죠. 먼저 A라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이분하고 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내가 일하는 것은 이 A라는 사장님이 계시는 사업장이 아니고요. 이 B라는 사용자 다른 분 계시잖아요. 다른 사장님이 계시는 이 사업장에 내가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삼각형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 이따가 같이 또 볼 거거든요. 그래서 파견사업주하고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사장님, 나랑 근로계약 체결한 이 A라는 사장님하고요. 그 다음에 이 B, 내가 가서 일을 하는 이 사용사업주라고 하는데요. 이 두 분은 둘 사이에는 파견 근로자 사용에 관한 근로자 파견 계약을 체결을 하거든요. 자, 뒤에 제가 해놨어요. 보이시죠? 제가 표로 다 해놓은 거 보이시죠? 자, 삼면적 당사자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파견사업주하고 근로자, 파견 근로자겠죠? 자, 고용관계, 즉 근로관계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사업주하고 파견 근로자 뭐가 있다 그랬죠? 아까 일을 하잖아요. 사용사업주. 그때 지휘 명령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파견사업주하고 사용사업주는요. 아까 근로자 파견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파견이 언뜻 이해가 안 되면 이 삼각형적인 관계, 이 삼면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로관계 누구랑 체결했냐면 파견사업주. 근데 내가 일하는 사람은 나랑 근로계약 체결한 나한테 임금 주시는 분이 아니고 사용사업주, 나에게 일을 시키시는 분이라는 거, 그게 별도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용사업주는 나에게 지휘 명령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즉 뭐 일 시킬 때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뭔가 작업에 관한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간섭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요즘에 불법 파견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판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가져왔던 판례는 예전 거에 이제 그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실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사내협력업체 직원분들이요, 불법 파견이다 라고 하면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 라고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파견 근로자 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위장도급 불법 파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까 보시면 자, 삼면관계 우리 앞장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진짜로 정당한 파견 근로 관계일 때는요,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지휘 명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파견 관계가 아니고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파견이 아니라 그냥 도급이라든지 이런 다른 형태의 이제 근로 관계, 즉 파견이 아닌 관계, 그게 명칭이 뭐든 간에 파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용사업주가 도급을 했는데 이 파견 근로자가 아니고 그냥 근로자에게 지휘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 불법 파견이라고 하거든요. 위장 도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기거든요. 이런 형태를 일단 기억을 하시고 판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기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근로자분들이요, 그 실질적인 지휘 명령을 받는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관계가 아니다 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소송이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1심 한 심급할 때요,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은 걸려요. 근데 사실 6개월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뭐 1년도 예상하셔야 되고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지금 가장 길게 하고 있는 사건이 1심인데 4년째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여러 가지 공사 관련된 부분이어가지고 할 게 너무 많아요. 확인할 게 너무 많고 계속 뭔가 감정도 해야 되고 하면서 되게 오래 가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오래 가는 것도 있고, 근데 이 소송도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간 거죠. 3심을 했는데 지금 4년 3개월 만에 판결이 난 거예요. 대법원은 이제 이 대전 공장에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일해온 어떤 근로자들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 같은 걸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도급인데 사실 근데 당신이 나한테 지휘 명령했잖아. 그러니까 나를 직접 고용해야지 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의 근로자야 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밑에 보시면 여기 제일 마지막에 이들은 2014년 9월이겠죠. 9월 형식적으로는 도급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 파견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업체가 직접 고용해 달라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 당시에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뭐가 있었냐면 경비업종, 청소업종, 주차관리 등 32개 업종만 파견 근로를 허용했어요. 여러분, 아까 기간제 근로자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업종의 사유를 제한했나요? 안 됐잖아요. 그죠? 기간만 제한했잖아요. 파견법은요, 분명하게 이 사유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을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명시되어 있는 업종만 우리가 파견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이다라고 하면 불법 파견이 되는 거예요. 볼게요. 이 업종에서, 그러니까 여기 32개 업종에서는 원청업체는 파견 근로자를 직접 지휘하거나 아까 봤죠? 감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은 민법상 도급계약을 이용을 하던지 정직원으로 고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기업은 도급계약을 맺고 협력업체 근로자를 이용하게 돼요. 그럴 때에는 절대로 이 협력업체 근로자를요, 직접 지휘하거나 감독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여기 소송을 제기하신 이 원고 근로자분들께서는 나는 사용사업자한테 직접 지휘 명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직접 고용해야지 라고 하신 거고, 이분이 지금 종사했던 업무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32개 업종, 파견이 허용되는 업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법원은 이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업체가 협력업체의 목표만 정해줬을 뿐, 이제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식들에 대해서는 뭔가 정해주지 않았고요. 그냥 그 협력업체가 실제로 자기들이 정한 거래요. 자기들이 정했고, 도급이나 근로자 파견이나 일반적으로 협업하는 작업에는요, 일정 부분의 유기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라고 하면서 어떤 업무에 관한 내용이나 범위를 구분하는 정도만 했을 뿐이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나 이런 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취지로 이제 판결을 했는데요. 파견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하는지는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서 그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사용자로서 상당한 지휘 명령을 하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자라고 인정이 되려면 뭔가 꼭 따라야 하는 지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시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원고들, 즉 근로자들이 그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 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라고 보긴 조금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 근거가 뭐였냐면 이 업체가요, 공정별, 업무별로 외주화 대상을 선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하고 그 원래 회사에 이제 있던 소속된 근로자들의 업무의 내용하고 범위가 구분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어요. 작업 라인이 있는데요. 이제 같은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을 만든다고 해요. A라는 물품을 만드는데 거기에 1라인이 있고 2라인이 있어요. 근데 1라인은 그 원래 있는 그 A하고 B 업체가 있으면 A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요. 2라인에는 B 업체 제가 말이 꼬이네요. 이 라인에는 B 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데 이게 같은 업무일 경우가 있거든요. 같은 물품을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뭐래요? 업무의 내용하고 범위가 구분이 가능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정 공정 내에서 같은 업무가 아니고 각각 다른 것들을 만드는 그런 업무의 수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하고 B 이 근로자들이 만드는 이 1라인하고 2라인에 있는 이 공정은요, 다 달라요. 그래서 A에 있는 업체, 그러니까 그 근로자분들이 B에 있는 것들을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재해서 뭔가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장 내 공정 중 일부만 컨베이어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반이 이루어지고 공정 사이의 운반 직업은 직원이 직접 차량을 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 세부적인 작업 방식으로 관리 통제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뭐 주장을 하면 이제 법원이 살펴보는데 그걸 아무리 봐도 뭔가
이렇게 꼭 우리가 그것들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것들은 업무 지시는 없었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이제 금액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도급 대금은요, 생산량이나 입출고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고, 사내 협력 직원들을 최고 채용하거나 근태 관리 등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도급 대금을 줄 때도 이 근로자들이 몇 명인지에 따라 임금을 주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이제 만약에 이제 문제된 업체가 직원을 채용하거나 혹은 저 사람이 너무 근태가 별론 거예요.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뭔가 관리를 한다거나 혹은 뭐 징계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사용자로서 당연히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행위들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구의 시설 점검이나 안전교육, 사내협력업체 대표들이 과거 피구의 임직원 출신인 점, 뭐 이런 것들, 사내협력업체가 영세하다, 이런 것들은 혹시나 뭔가 근로자 파견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의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휘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불법 파견으로 보긴 좀 어렵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자성을 다투는 것에 관한 핵심은 사실 업무 지시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업무 지시 관련된 부분이었던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요소도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파견 가능 업종을 허용하는 문제가 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가 있거든요. 이게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나와요. 한번 쭉 볼게요. 근로자 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전문 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에 정하는 업무, 그러니까 한정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파견 근로자의 지위가 조금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금 보호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죠. 삼명관계니까, 그죠?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혼이 생긴 경우에 또는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예외의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아까 저 1항에 있는 몇 가지만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출산이나 질병이나 부상, 결혼이 있을 때에는 아주 일시적으로 또 간헐적으로 갑자기 인력이 필요한데 이 인원을 쭉 정규직까지 정년까지 고용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해서는 안 된다. 자, 절대적 금지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여기 명시된 근로자들은 절대 안 돼. 파견 사업 절대 하게 할 수 없어. 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아두세요. 건설공사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업무,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이런 것들,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여러 가지 지금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요것들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도 파견 안 돼요. 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 파견 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파견을 할 수 없다. 이제 제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는 파견기한 제한의 문제에 대해 좀 볼 거예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파견 기간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 취지로 아까 기간제 근로자하고 동일한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견 근로자가 사실은 사용자가 2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더 열악한 처우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업종을 좀 제한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볼게요. 제6조에 파견 기간이 나오는데요. 제1항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칙이에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조금 예외가 있을 수 있거든요.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한 번 연장할 때요. 연장 기간에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는 1년 초과 안 되고 그 다음에 총 기간은 2년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고용사양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요. 이 2항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파견 기간 2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해서 근로자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고령자 분들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은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요즘 평균 수명도 많이 연장이 되어 있고 우리가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직업적인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굉장히 일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년 퇴직을 하신 분들을 촉탁직 근로자라고 해서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을 해요. 기간제 근로계약을. 그래서 이제 여전히 회사에 남아서 같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년이 지났잖아요. 정년이 지났지만 같이 더 일을 해봅시다 라고 해서 하는 건데 기간을 꼭 2년을 제한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열악한 근무 조건의 문제라기보다는 더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4항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파견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1호 출산,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이거 사유 있을 때까지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2호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요. 3월 이내 기간만 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파견사업주나 사용사업주하고 파견근로자 아까 3명 관계니까 그 3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요 딱 한 번만 가능해요. 한 번 1회에 한해서 3월의 범위 안에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원래 파견근로는 1년이죠. 그죠? 한 번 연장 가능하지만 연장하는 기간에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해요. 그리고 총 기간 연장 가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2년 초과 안 되죠. 그죠? 여기까지 일단. 그런데 예외적으로 출산이나 질병이나 부상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 사유의 해소까지 필요한 기간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또 두 번째 일시적 간헐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밖에 안 돼요. 그죠? 근데 딱 한 번 예외적으로 3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죠. 그것도 3개월 한도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 우리 아까 봤지만 이런 소송들 많다고 했잖아요. 나는 당신의 근로자니까 당신은 나를 고용을 해줘야 돼 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은 법을 먼저 볼게요. 제6조의 2에 보면 고용 의무라고 나와요. 너무 명확하게 나오죠. 그죠? 제1항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라고 나오고요. 제1호 제5조 제1항의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제2항 2호 제5호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해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2년을 초과해서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 4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자 이렇게 보면 모르겠죠. 뒤에 한번 볼게요. 일단 가장 큰 것은 파견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거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2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총 기간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2년을 초과를 하거나 혹은 아까 업종 제한 기억나시죠? 이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아닌 그러니까 제한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파견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업종의 것들을 이제 파견을 한 거예요.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했다라고 하면 사실 이건 불법 파견이잖아요. 그래서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이 아까 앞에 있었죠.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년 이상 사용을 할 경우 그러니까 2년을 초과할 경우에 혹은 불법 파견이 있는 경우 그럴 때는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기간이 경과했거나 아까처럼 허용 업종이 아닌데도 이제 뭔가 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업무 지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사용사업주가
직접 그 파견 근로자를 자기의 근로자라고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요, 사용사업주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 비판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이 직접 의무, 고용 의무, 그러니까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는 이 직접 고용 의무를요,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까? 이 근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비판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파견 근로자가 내가 직접 그 사용사업주한테 나 고용해주세요 라고 하는 직접 고용 청구권을 갖는다는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법원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법원이 당신 해야지, 이 사람하고 근로계약 체결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할 때요,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돈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내려지거든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뭐 예금이라든지 혹은 뭐 월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압류해가지고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류해서 우리가 돈을 강제적으로 받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법원이 이 근로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 하나 있어요. 세 번째는요, 법원이 고용 의사를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결로 법원이 고용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뭔가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사실은 이게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건데요. 이거는 하는 채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하도록, 예를 들면 공연계약 같은 것들은 이제 어떤 가수분들이 계신다면 그분이 공연계약을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하는 채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요, 강제적으로 저 사람한테 공연을 막 시키긴 되게 어렵거든요, 법상. 그래서 이런 강제는 허용될 수가 없어요. 다만 손해배상 청구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견해가 있어요. 다섯 번째, 이것은 공법상 의무에 불과하다라는 견해가 있고, 그러니까 이처럼 이게 법률상 근거가 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근거가 막 이렇게 조금 나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볼까요? 자, 판결 한번 볼게요. 2015-232859 판결인데요. 판례는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파견 근로자는 직접 고용 청구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파견 근로자에 관한 그 권리라든지 지위라든지 여러 가지 보호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내용을 같이 한번 볼게요. 파견법 제6조의 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서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라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제 명시하고 있죠.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 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죠. 뭔가 이 고용 의무는요, 사용사업주가 고용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파견 근로자는요, 이 고용 의무 있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가름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판결이 끝나는 그 순간에 직접 고용관계,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한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직접 고용했어야 되는 것인데 고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내가 지급받았어야 되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일단은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파견 근로자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좀 살펴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차별적인 처우예요. 사실은 이게 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하고 관련된 가장 중대한 문제 중에 하나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로 좀 심각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많이 이제 처우를 개선하시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럴 때 이 근거는 뭔가, 그리고 차별적 처우는 어떤 게 차별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많이 문제 삼고 있거든요. 법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이게 이 법률 8조에 나와요. 이게 아예 그냥 차별적 처우의 금지라는 그 표제로 나와 있거든요. 제1항,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의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같이 이제 영위를 하시다 보면 정규직 근로자가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용자가, 이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라는 거예요. 그걸 이유로 해서 같은 일에 종사하시는 혹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시는 근로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정규직 근로자죠. 그런 거에 그 근로자들에 비해서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뭐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항은 마찬가지인데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 그러니까 즉 이제 우리가 아까 쉽게 얘기하면 9시부터 6시까지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시는 그 근로자들에 비해서 열악한 뭔가 근로 조건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파견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이 하나가 있고 파견 근로자 별도로 있다고 했잖아요. 법률이. 그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요. 제21조에 차별금지에 관한 걸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제1항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여기 잘 보세요. 아까 기간제 근로자 먼저 볼까요? 사용자는 이라고 나오죠. 왜 그럴 것 같아요? 기간제 근로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곧 나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사장님이잖아요. 그죠? 당연하게 다른 사장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파견 근로자는 아까 3명관계였던 거 기억나시죠? 나랑 근로계약을 체결한 A 사장님이 계시고 나한테 일 시키시는 B 사장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모두, 이 두 분의 사장님 모두 이 차별금지를 하면, 차별적 처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파견사업주하고 사용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서 차별적 처우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 외환위기가 있었잖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외환위기가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그때 이제 고용 유연화에 관한 것들에 관한 그런 요청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면서 비정규직이 많이 증가하게 된 원인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악한 지위가 자꾸 그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이 정규직 근로자분들하고 같은 일을 하시는데 너무 처우가 열악하니까 이게 진짜 급여를 받는 게 너무 큰 차이가 나게 되고, 뭐 근로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보험 같은 경우도 심지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가 계속 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더 우리가 방치한다면 너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될 테니 관련된 법률을 좀 제정을 해가지고 보호해보자 라고 하면서 이제 법률들을 제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 전에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 외에 기간제 근로자하고 단시간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은 2006년에 이제 우리가 논의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이 2006년 12월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요. 예전에 있었는데 90년대부터 이제 있었는데 그게 또 개정이 돼요. 개정이 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제도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즉 차별적인 처우를 한다면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그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차별이 시정되는 제도적인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제9조에 이제 나오거든요. 제1항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 또는 이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예를 들어서 임금이라고 친다면 임금을 계속 지급받을 거 아니에요. 매월. 그러면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이내에는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견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21조 파견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비교 대상 근로자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이 앞에 우리 규정 한번 보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앞에 어디냐면 8조에 나오잖아요. 기간제 근로자의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하고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차별적 처우를
그러니까 나보다 더 좋은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처우를 받고 있는 다른 근로자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즉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비교 대상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만약에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것 같다라고 하면 노동위원회에 먼저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교 대상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차별 유무를 판단을 하게 돼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차별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 그 차별이 합리적인가를 판단하는 구조. 그러니까 즉 총 크게 나눈다면 세 가지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일단 비교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그 비교 대상자가 있다라고 하면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면은 그냥 거기서 끝이고요. 근데 차별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차별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자, 비교 대상 근로자를 판례가 뭐라고 보고 있는지 같이 볼게요. 2011도 2132 판결인데요. 여기 보시면 법률에 나오잖아요. 법률을 한번 읽어보시고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의 내용이 아니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어떤 업무의 내용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취업규칙이나 이제 근로계약에는 A 업무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B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것이 예전에 정규직 근로자들이 하고 있는 업무하고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중요한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 자, 첫 번째 핵심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 기준이다. 두 번째는 업무의 이제 책임과 권한 등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업무가 완벽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있잖아요. 주된 업무가 있고 부수적인 업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주된 업무에 본질적인 내용의 차이가 없다면 그렇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불리한 처우가 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대체 뭐가 차별인가? 그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이나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즉, 보실게요. 그 불리한 것, 즉 차별은요, 근로조건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근로조건을 예전에 계약할 때 배웠지만 근로조건이라는 것은 임금, 근로시간, 뭐 휴게나 휴일 같은 것들, 복리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교육훈련이라든지 이런 근로조건에서 다르게 처우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본질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거나 임금을 뭐 3분의 1밖에 받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없는 경우, 우리가 아까 차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뭔가 기간제 근로자를 꼭 다르게 처우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경우를 말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기간제 근로자를 조금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임금을 3분의 1만 주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 방법이나 정도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또한 차별적 처우가 문제가 될 수 있고 합리적 그 이유가 없다라고 인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하고요.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형태라든지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모든 사건들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한 가지로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최대한 우리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 증거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주장을 입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재판장님께 이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의 많은 상당수의 판례들은요,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외에 되게 독특한 개념이 또 있거든요. 사내 하청 근로자라는 게 있어요. 이 개념은 뭐냐면 하청업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 고용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원청업자의 사업장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예요. 자, 모르겠죠? 모르겠죠? 여기 보시면 제가 근로자 파견하고요. 사내 하청하고 위장도급에 관한 표를 두 가지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표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원칙적으로 사내 하청 파견이 아니잖아요. 사내 하청은 파견이 아니기 때문에 원청업자는요 사내 하청 근로자에게 지휘 명령을 할 수 없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그걸 개념을 머릿속에 좀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휘 명령 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근로자 파견을 같이 보면 우리 3명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사업주가 있고 파견사업주가 있고요. 파견 근로자가 있죠. 그럴 때 일단 1번 파견 사업주하고 파견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이제 파견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거든요. 그리고 사용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에게 지휘 명령을 하고요. 파견 근로자는 이제 그 근로를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용 사업주하고 파견 사업주는 근로자 파견 계약을 한 다음에 사용 사업주가 파견 사업주에게 보수를 주는 거죠. 이 그림 지금 이해하시겠죠? 아까 봤던 그 그림이에요. 근데 사내하청이나 위장도급은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른지 볼게요. 자, 여기 사용사업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원청업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비교하시면 돼요. 원청업자이고 그다음에 파견사업주하고 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그 사용자가 하청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파견근로자랑 조금 비슷해 보이는 근로자가 사내하청 근로자다. 이걸 일단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 되는데요. 아까는 하청업자가 근로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사내하청 파견사업주하고 파견근로자 근로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하청업자하고요. 사내하청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요. 근데 지휘명령 누가 해요? 지휘명령을 하청업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청업자가 지휘명령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직접 고용 의무가 있거든요. 지휘 명령을 하는 순간. 그게 바로 위장도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까만색하고 빨간색 있잖아요. 이 사내하청. 이거는 정상적인 사내하청을 의미해요. 그런데 보라색 위장도급으로 있고 이제 직접 고용 의무 지휘 명령 이거는 위장도급으로 판명될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청업자는 그 보수를 주는 것이고요. 도급계약을 이제 하청업자하고 체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내하청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는데 원청업자한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근데 지휘명령은 원청업자가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못하고 하청업자가 사내하청 근로자에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표 보시면서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말만 들으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림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 우리 불법합격 잠깐 봤잖아요. 만약에 이 원청업자가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명령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내하청 근로자라든지 위장도급은 직접 고용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휘명령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정상적인 근로자 파견만 그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개념은 뭐냐면요. 무기계약직이에요. 아까 제가 기간제 근로자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고용이 안정되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승진이나 보수체계 등에서 일반적인 정규직과는 다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낫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근로조건을 보장받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분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승진 체계가 일단 없는 경우가 많고요. 같은 급여가 그냥 계속 쭉 가는 경우들도 많고 아직도 기간의 정함이 없다는 거 말고는 좀 열악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무기계약직이라고 보통 쓰기도 하지만 준정규직 혹은 준규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해요. 자, 이게 왜 발생을 했냐면 예전에요. 그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제 비정규직이었던 근로자를요. 그렇게 대대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콜센터 상담원 분들의 경우에도 원래는 비정규직 근로자였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정부 정책으로도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전환하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기간의 정함이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조금 긍정적인 변화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비정규직으로 그냥 고착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로계약 기간의 정한만 있을 뿐이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규직보다는 거의 대부분 근로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특히나 승진하고 보수 체계에 있어서는 정규직 갖고 굉장히 차별적인 처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정규직이냐? 이분들 사실 누가 봐도 정규직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뭔가 사실상의 비정규직이고 어떻게 보면 외형상만 정규직으로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조금 있어요. 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있거든요. MBC 준규직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무기계약직이잖아요. 이 임금차별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당시에 업무직, 연봉직이 있는데 일반직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 식대 등 4년간 30억 정도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보시면 그 근로기준법이나 이제 이런 노동사건들은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왜냐하면 한두 명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카테고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 일단 아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남부지법에서 이때 있었던 판결인데요. MBC 기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해서 업무직 또는 연봉직이 된 준규직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예요. 이 근로자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그동안 일반직, 즉 정규직 직원이에요. 정규직 직원에게만 지급했던 주택수당, 가족수당, 식대를 우리에게도 지급해달라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근데 이때 MBC가 어떻게 직원을 채용했었냐면 채용 형태하고 취업 규칙에 따라서 일반직하고 연봉직, 업무직, 촉탁직으로 구분이 되는 건데요. 일반직의 경우에는 서류 전형, 그 다음에 필기시험 보고요. 공개 경쟁 시험 절차 있죠. 이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채용을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장, 사원, 차장, 부장으로 승진할 수가 있고요. 부서장 같은 보직을 맡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업무직이나 연봉직 같은 분들은요, 자신의 의사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보직을 받을 수도 없고요, 직급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MBC는 일반직 직원에게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을 지급을 하는데 이제 업무직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업무직이나 연봉직 직원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용어가 이때도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은 정규직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무기계약직이나 준규직이나 그렇게 우리가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이런 아직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명확하게 무기계약직이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기사에도 정규직이라고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주택수당이나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6조에 균등한 처우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회사는 보수 규정만 달리 적용하고 있을 뿐 일반직과 업무직 등 모두 동일한 취업규칙과 직제 규정, 인사 규정을 적용하고 있고 연봉직과 일반직 직원의 업무 분장이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동종 업무를 수행해 왔다라고 하면서 일반직과 업무직 등은 채용 절차나 방법, 부서적 보직 부여 및 직급 승진 가능성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담당하는 업무 내용이나 범위, 업무의 양이나 난이도,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처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주택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배제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주지 않은 것은 분명하게 부당하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던 사례였어요. 굉장히 중요했던 사례였거든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도 많이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차별적 처우에 관한 그 이후에도 판결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더 많이 이런 처우에 관한 것들이 계속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좀 개념들을 이해하시고 나중에 뭔가 그 뉴스를 보신다거나 하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비정규직 오늘 여기까지고요. 우리 수업도 여기까지네요. 여러분이 지금 8주차부터 계속 지금 그러니까 1주차부터죠. 1주차부터 뭔가 그 쉬는 기간 없이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게 됐어요.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진짜로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학기가 참 많이 고단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학기에는 제발 조금
다 이런 일들이 마무리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또 방학을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방학 동안에 또 하고 싶으신 일들 조금 잘 해나가시면서 또 다음 학기도 잘 준비하시고 혹시 뭐 졸업하시는 분들 계신다고 하면 그 이후의 일들도 참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잘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마무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만약에 다른 수업이나 뭐 다른 기회로 만날 수 있다면 그때 또 다른 얘기들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